노예제 찬성자가 아닌 노예 해방자 링컨. 4. 노예 해방에 불을 붙인 스토우 부인. 링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은 그가 노예 해방을 직접 주도했다는 업적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에 대한 가장 큰 비난 중의 하나는 놀랍게도 링컨이 절대로 노예 해방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게 붙어있는 별명 즉 노예 해방을 선도했다는 자체가 사상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 노예가 해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8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되자 공화당을 반대하는 남부 11개 주는 합중국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 아메리카 연방을 결성했다. 그들은 민주당의 데이비드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수도로는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로 정했다. 땅이 넓고 기름진 남부는 식민지 시대부터 대규모 농장이 발달했고 노동력은 흑인 노예를 이용했다. 특히 그들은 대농장에서 면화 등을 재배하여 영국에 수출하고 생활 필수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주권 존중의 지방 분권을 추구했다. 그러나 북부는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공업이 발달했으므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다. 이것은 남부와 북부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노예 문제는 남부에서 먼저 폐지하려고 생각했었다. 당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목화는 전부 영국으로 수출했는데 목화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것은 목화 씨를 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로 농장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793년 엘리 리튼이라는 미국 발명가가 목화의 씨를 뽑아 솜을 타는 조면기를 발명하자 상황은 급변한다. 그의 조면기는 당시 인력으로 목화씨를 뽑던 것에 비해 무려 300배나 빨리 목화씨를 뽑았다. 마침 영국도 산업혁명 덕택에 수많은 기계로 많은 옷감을 짤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로 돌입했다. 즉 영국의 면방직 공업의 발전은 미국 남부의 면화를 더 많이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남부 농장주들의 노예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커져갔다. 한편 노예제 확대는 세계적으로 보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영국은 1833년, 프랑스는 1848년에 노예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다소 상황이 복잡하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나므로 미국은 이 골머리 아픈 문제를 각 주의 자치에 맡겼다. 결국 남부는 노예제를 인정하고 북부는 이를 금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문제는 서부 개척으로 새로 주로 편입된 미주리 지역의 노예제를 어떻게 하는가이다. 1820년까지 노예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노예주의 수가 각각 11개로 균형 상태에 있었다. 만일 미주리주가 노예주로 연방에 가입할 경우 자유주와 노예주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부의 자유주에서는 미주리의 노예주 편입을 반대했다. 결국 두 진영은 미주리 협정을 맺어 북위 36도 30분을 경계로 그 이남에만 노예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정도 1836년 텍사스 주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여 1845년에 미합 중국에 합쳐지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노예제도 반대운동도 가세한다. 1831년경부터 게리슨 등이 중심이 되어 노예 문제를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도덕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노예 폐지의 수단으로서 폭동이나 무장봉기와 같은 정치활동을 피하고 노예제도 자체의 악질적 죄의식을 환기시켜 인간성 회복을 일으키자는 소위 모럴 슈에이션을 목표로 했다. 이들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1832년에 마침내 조직화에 성공하였고 보스턴에 뉴잉글랜드 노예제 반대협회를 창설했으며 1833년에는 전국적 조직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노예 폐지론자들을 규합했다. 그런데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자 이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다. 흑인들도 인간이라는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들이 세를 점점 불려가고 있는 도중에 1848년 캘리포니아의 한 물레 방앗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서부로 사람이 몰려가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골드러시라고 부른다. 이것이 노예제도에 대한 기점이 된다. 캘리포니아는 주 편입에 필요한 인구 6만 명이 순식간에 넘었는데 이 신주에서 노예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1852년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발간되었다. 그녀의 책은 출판사를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며칠 만에 1만 부가 나갔고 첫 해에만 30만 부가 팔렸다. 그것은 미국에서 성서 이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다. 이 책은 영국에서도 첫 해 동안 100만 부가 팔려나간 초 베스트셀러였다. 그녀의 아버지 리만 비처는 장로교 목사로 노예제 반대론자에게 소총을 보내 위협할 정도로 철저한 노예 지지자인데 반해 그녀는 노예 해방론자였다. 애초 이 소설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 또는 하층민의 삶이란 제목으로 노예제 폐지론자 잡지인 내셔널 에라에 연재된 작품이었다. 스토우는 1850년에 발표된 도망 노예 단속법안과 노예제도에 반발해 밤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한다. 그녀는 노예제도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켄터키 농장에 있는 오두막에 사는 톰의 가족을 남편, 아내, 아이들로 구성된 일반 가정으로 묘사했다. 짐승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로 각인된 노예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맞서 그녀는 노예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의 중요성은 노예제가 주권, 국민주권설 등의 법률 용어로나 논의됐던 시대에 노예제 폐지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책에 대해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에서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남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려나갔다. 노예제 반대론자들에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소재가 되었고 찬성론자들에게는 편견으로 가득 찬 책이었다. 그러므로 남부에서 스토우 부인은 거짓말쟁이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숙맥으로 치부되었다. 학자들은 그녀의 소설이 남북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데는 손을 들지 않지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노예제에 대한 여론을 강력하게 환기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대립적 태도로 이끌어진 것이 결국 전쟁으로 비화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남북전쟁이 터진 것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출판되고 9년 뒤인 1861년이다. 1862년 스토우 부인을 만난 링컨은 이렇게 자그마한 여인이 그토록 큰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은 1863년 1월 1일이며 1865년 전쟁이 남군의 패배로 끝나고 마침내 노예제가 폐지되자 스토우 부인은 흑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흑인의 어머니로 불렸다.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와중에 1857년 드레드 스콧 사건이 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흑인 노예 드레드 스콧은 군의관인 주인을 따라 자유주인 일리노이와 미주리 협정으로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던 위스콘신에서 거주한 뒤 노예주인 미주리로 되돌아와서 자유주의 산 적이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신분이 자유인임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 대해 남부 출신의 대법관들이 많은 대법원에서 흑인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콧에게는 소송권이 없고 자의로 노예주에 돌아왔으므로 현재는 노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노예는 시민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남부는 이 판결을 환영했으나 북부는 사법권마저 노예제도를 옹호한다며 맹비난했다. 노예주와 자유주 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는 차에 1859년 10월 남북전쟁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존 브라운이 19명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하퍼스 페리에 위치한 연방군의 한 무기고를 습격한 것이다. 존 브라운은 당시 미국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노예 폐지론자이다.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무장 봉기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는 1856년 미국 상원에서 가장 노골적인 폐지론자인 매사추세츠의 찰스 섬너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의원으로부터 지팡이로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캔자스 동부의 포타와타미에 고립된 오두막에서 노예제도 옹호자 5명을 살해했다. 지명 수배자였지만 3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지지자 19명과 함께 하퍼스 페리로 향했다. 놀라운 것은 그는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7명, 둘째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아이를 낳아 모두 20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중 여러 명이 어려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따랐다. 브라운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인들에게 평화적인 제스처는 효과가 없으며 억압적인 노예제도를 말살하는 길은 오로지 폭력혁명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노예를 소유하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신의 분노를 대행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의 목적은 하퍼스 페리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노예들을 포함하여
5,000명의 지지자들을 무장시켜 본격적인 노예 해방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기고만 확보하면 노예를 비롯하여 노예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무기고를 장악했으나 흑인들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 36시간 만에 지역 노예농장주들과 민병대는 물론 당시 연방군과 접전을 벌여 포로가 되었다. 브라운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대한 반역죄, 5명의 남성에 대한 살인죄, 노예들의 반란을 선동한 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상기 모든 사항에서 브라운은 유죄를 선고받고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그런데 그와 동조자들의 하퍼스 페리 무기고 공격 사건은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남부인들이 브라운의 봉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노예제의 폐지를 원하는 공화당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이러한 소문을 일축하고 남부의 노예제도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족내 입장을 고수했지만 남부인들은 남부인을 향한 공격이 브라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예제도 폐지론자를 부추겨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를 찬성하는 급진주의자인 에드먼드 러피는 남부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연방정부에서 탈퇴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역사가 카렌 히트먼 박사도 이에 동조한다. 브라운의 습격으로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았다. 브라운이 남쪽의 남부 분리주의자들에게 남부가 조속히 연방에서 탈출케 하는 빌미가 되었다. 브라운 사건이 커다란 파장을 갖고 온 것은 남부에서 곧바로 노후한 민병대 체계를 재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1861년경 완전히 자리를 잡은 민병대는 이후 남부군에 편입됨으로써 남부가 전쟁에 돌입하는 데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여하튼 브라운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교파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각 정당과 연방의회도 노예제 문제로 분열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1960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린컨이 지명되었고 분열된 민주당과 격돌하여 린컨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학자들은 존 브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860년 선거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노예제 지지의 민주당 사이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린컨의 당선이 아니다. 당시 선거에서 린컨이 그의 반대자보다 약 100만 표 더 적은 40%를 받은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많은 학자들은 존 브라운이 미국 남북전쟁을 촉발시킨 단초라는 데 동의한다. 브라운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데이비드 레이놀즈 박사는 브라운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노예제도를 죽이고 남북전쟁에 불씨를 땡겼으며 시민권의 종자를 뿌렸다. 특히 리처드 오웬 보이어 박사는 다른 수백만 미국인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자기 한 목숨을 내놓은 미국인이라고 강조했다. 당대의 브라운을 영웅적인 순교자로 묘사하는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방군의 군가로 애창되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2. 좋아요